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통계 단원 전체의 개념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의 이번 기말고사 범위는 통계 전체하고 확률 단원에서는 독립과 종속, 독립시행 이렇게가 시험 범위죠. 이번에 통계 단원 전체가 포함된 만큼 매우 중요하고 이 통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좀 잃지 않고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항분포 같은 경우에는 시행횟수가 많은 경우에 정규분포로 근사할 수 있죠. 이를 표준화해서 다시 확률을 구하려면 독립시행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아마 어딘가에서 좀 구멍이 난 거예요. 그죠? 표본 평균 같은 경우에도 원래 평균하고 그다음에 표본을 뽑은 표본 평균이 다시 평균을 구했을 때 얘들 둘이가 같다라는 사실까지 뭐 자잘하게 다른 단어보다 알고 있어야 될 개념도 공식도 은근히 많은 편인데 나오는 문제 유형이 그렇게 다채롭진 않기 때문에 유형별로 공부해두면 틀리기가 더 힘든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통계는 8개의 파트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 정도가 통계적 추정이고 여기 확률 분포 단원이죠. 그래서 개념 설명을 하나씩 들어보면서 예시로 들어있는 이 문제들의 해법이 바로 생각이 안 나는 경우에는 바로 학습지나 교과서를 열어서 복습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 분포 기본 개념부터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확률 분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셀 수 있는 확률 변수인 이산 확률 변수랑 그다음에 셀 수가 없죠.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 없고 연속적인 값의 형태를 갖는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라는 예시는 뭐 시간이라든지 길이, 무게 뭐 이런 것들이 연속 확률 변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표로 나타낼 수 있었죠. 여기 x 값을 가지고 보통 이렇게 자연수로 나타내면서 뭐 이것들의 총합은 항상 확률이 1이었고 그 다음에 그때 대응되는 확률이 있어서 이 확률들을 합하면 뭐 1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로 못 나타내는 경우에는 함수로도 나타내는데 이 함수의 이름을 잘 기억하라고 했었죠.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렇게 표나 함수로 주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표를 그릴 수 없는 경우에는 보통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해서 시간이나 길이나 무게 같은 경우는 표로 못 나타냈죠. 이런 것들은 함수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래프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이산확률 변수 중에서 특히 독립시행을 갖는 경우들 똑같은 작업들을 뭐 동전을 여러 번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 경우에는 이항분포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 연속확률 변수 중에도 특히나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 우리나라 남학생의 키 분포라든지 뭐 몸무게라든지 등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정규분포의 형태를 따르고 얘가 막 종 모양의 그래프 형태를 나타내서 되게 복잡한 함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 다시 한번 읊어보도록 할 건데 아까 설명한 내용이 좀 있죠. 이산확률 변수는 세는 것이 가능한 확률 변수로서 뭐 동전의 앞면이 몇 번 나왔는지 주사의 눈이 홀수인 횟수가 몇 번인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보통은 거의 다 표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표로 이렇게 나타낼 때 확률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할 때 뭐 앞에 있었던 원순열이라든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접 이런 계산들보다는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조합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조합은 보통 두 가지 계산 정도로 그 유형이 나뉘어집니다. 아닌 경우도 물론 있지만 보통은 이런 계산이 많이 나오는데 뭐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독립시행 같은 거 똑같은 동전을 3번 던지는 시행이니까 독립시행이죠. 독립시행 같은 경우는 뭐 3번 중에 한 번은 그렇죠. 적혀 있지만 3번 중에 한 번은 뭐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 2번은 뒷면이 나오는 이런 식의 계산을 하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그렇게 말고 총 5개 중에서 2개를 고를 건데 혹시 그 중에서 뭐 야채 그렇게 2개 중에 1개를 뽑고 단팥 중에 1개를 뽑고 뭐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보통 대부분 출제가 되니까 이 두 가지 계산 위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고 요게 횟수가 많아지면 뭐 이제 이항분포 문제로 많이 나오는 편이죠.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막 나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막혀 있으면 여기부터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산확률 변수에서 표를 채울 때는 구한 확률을 모두 다 더해서 1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다 더하면 1이네. 나 제대로 계산했네. 이런 식으로 검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이런 표가 나왔을 때는 대체적으로 묻는 것들이 거의 정해져 있죠. 평균이라든지 분산 구하는 방법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평균 같은 경우에는 요거 두 개 곱하고 곱해서 싹 다 더하시면 돼요. 그리고 평균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평균이랑 기대값이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기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말하기도 하고 평균을 우리가 그 expectation 기대값의 이자를 따서 요런 기호로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분산은 그 공식이 있었죠. 재평평제. 재평평제라 함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라는 의미로 이 제곱이라는 건 x의 제곱을 의미해요. x제곱의 평균에서 그 원래 평균의 제곱을 뺀다라는 의미이고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 원래 우리가 그냥 평균을 구할 땐 이렇게 두 개를 곱했죠. x제곱의 평균은 얘를 둘이 다 곱해요. 예를 들어서 얘가 1, 2, 3이면 1, 4, 9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위에다 쓴 다음에 x제곱의 평균은 얘랑 얘를 곱하는 거야. 얘랑 확률 곱하고 얘랑 확률 곱하고 그렇게 해서 평균 구한 게 재평이고요. 원래 평균은 여기서 구했던 것처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산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분산을 다 구했다면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랑 분산 구하는 방법을 두 번째로 익히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평균이 뭐 보통 많이 나오겠지만 요런 평균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2x 플러스 1의 평균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올 텐데 요때는 그 이렇게 그 전개하듯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x의 평균의 2배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평균에다가 a배를 하고 b를 더하시면 되죠. 분산은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최대한 빼기는 뺄 건데 각 값들이 뭐 10점, 20점, 30점일 때 요게 10점씩 차이가 나도 5점씩 다 더했을 때 25, 25, 35점일 때 얘가 10점씩 차이 나는 건 변하지 않죠. 그래서 뒤에 어떤 값을 더하든지 간에 분산에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분산은 흩어진 정도니까 10칸씩 흩어진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항상 분산은 요 b값은 항상 무시하시고 앞에 내용에 제곱 빼가지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산항률 변수에서는 이항분포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산항률 변수 안에 포함된 개념이에요. 근데 이항분포라는 건 특히 그 확률 질량 함수 있죠. 요 함수가 독립시행일 때 이항분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독립시행은 보통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질 때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이항분포는 이산항률 변수일 때만 쓰이고 요 확률은 독립시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때 나타나는 방법은 이렇게 나타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몇 번 시행을 했고 그때 일어날 확률이 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n은 시행의 수를 의미하죠. 시행의 수를 의미하고 이 이항분포를 구하는 이유는 되게 별거 없어요. 평균이랑 분산을 구하기 쉽기 때문이거든요. 평균은 예를 들어 곱하면 돼요. np. 분산은 npq로 구할 수 있는데 이때 q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죠. 즉 1에서 p를 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죠. 얘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평균을 구하는 것은 50이랑 5분의 1을 곱하면 되고 분산은 50에 5분의 2에 일어나지 않을 확률 5분의 3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면 그 확률은 독립시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독립시행식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n번 시행하고 일어날 확률이 p였을 때 이 확률이 x번 일어날 확률은 n번 중에 p가 x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q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n-x번 일어난다라고 이런 식을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 중요한 건 이 식을 보고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게 독립시행이네?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독립시행이네? 이항분포네?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항분포라면 바로 이렇게 나타내야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제가 대단원 6번이었죠. 대단원 6번은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타난 거야. 20번 중에 4분의 1이 x번 일어난대.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시행을 20번 했고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개 곱하면 되고 분산의 2배의 분산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원래 분산의 4배를 구하는 문제죠. 그럼 npq에서 vx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항분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산항률 변수의 독립시행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표로 나타냈을 때 몇 개 없는 경우에 몇 개 없는 뭐 1, 2, 3 이런 경우에 뭐 8C2에 뭐에 얼마 뭐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1, 2, 3 몇 개 없는 경우에는 그냥 표로 풀면 되는데 시행의 수가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뭐 동전을 뭐 한 8번 던진대. 8번 던지면 당장 이렇게 6제곱 이런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독립시행인데 어느 정도 시행의 수가 좀 많다 싶으면 이 많다의 기준은 그 5번 정도에도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많다면 표 그리지 마시고 이항분포로 푸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5명한테 치료제를 하나씩 투여했어요. 이렇게 다 그리기 좀 귀찮은데 5명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얘들이 완치율이 각각 70%래. 그러면 그 C형 간염 환자 5명한테 치료제를 투여 5번 했을 때 똑같은 짓을 5번 했을 때 완치될 확률이 70%니까 이 완치될 확률은 이항분포를 따르죠. 시행의 수 5번이고 완치율이 0.7인 거죠. 이렇게. 이랬을 때 4명 이상이 완치될 확률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더라. 뭐 이 문제는 사실 그 이항분포로 풀기는 좀 그렇네요. 결국은 그냥 다 구해야 되긴 하지만 0.7에 4제곱, 0.3에 1제곱, 그 다음에 5C5에 0.7에 5제곱 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인데 사실 그 평균이나 분산을 구하는 문제인데 독립시행이 나왔다? 이러면 표 그리지 마시고 이항분포로 좀 풀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이산항률 변수의 반대 개념이 연속항률 변수였죠. 연속항률 변수라는 건 이산항률 변수처럼 셀 수 있는 변수가 아닐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나 키나 몸무게 같은 것들을 의미를 하고 얘들은 표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뭐 키가 뭐 160 더하기 170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표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프로 주어지는 편인데 이 그래프의 특징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때 연속확률 변수에서 확률은 곧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속확률 변수일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x는 a일 때 확률 이런 게 없어. 이런 게 없고 보통은 다 구간으로 주어져요. 뭐 a부터 b까지의 확률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서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하려면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A 이상 B 이하의 확률은 A부터 B까지 넓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연속확률 변수 그래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사실이 이 넓이 합이 1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문제 교과서에서 보신 적 있죠? 뭐 이렇게 생긴 문제에서 여기가 뭐 K고 여기가 3이고 4고 뭐 이럴 때 이 K의 값을 구하시오 하면서 0에서 4까지 정의된 확률 밀도 함수가 있다.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넓이를 다 더하면 그 넓이가 1이다를 이용해서 K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가 X축 밑으로 내려가면 왜 안 될까요? 네, 확률이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이 그래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그 정규 분포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침 나와 있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0부터 4까지 정의된 함수일 때 이 K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1이다를 이용해서 K값을 먼저 구하시고 K값을 먼저 구하고 나서 이제 2부터 4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면 2부터 4까지의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규 분포에 들어왔어요. 정규 분포부터는 진짜 중요하고 많이 쓰입니다. 이 정규 분포 개념을 알아야 얘도 풀 수 있고 얘도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규 분포의 개념부터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정규 분포 뭐냐면 일반적인 사회 현상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면 보통은 이렇게 종 모양의 분포로 나타나게 돼요. 가령 뭐 우리가 시험 성적만 하더라도 중간에 뭐 평균이 50점이 있다고 하면 평균 근처에 많은 점수들이 몰려 있고 뭐 0점이나 100점에 그 가까운 친구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보통 이런 분포가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데 이런 모양들을 함수로 가질 때 정규 분포다라고 하고요. 이 정규 분포식이 상당히 못생겼어요. 이과 학생들만 배우는 함수이기도 하고 이과 학생들도 이 그래프를 좀 그리기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은 넓이를 구하려면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함수를 적분할 마음도 생각도 없기 때문에 굳이 이 함수식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얘를 표준화시켜서 이 넓이를 다 줄 거예요. 얼마인지 다 줄 건데 그 표를 이용하는 방법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규분포 함수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모양을 보시고 좀 이런 사실들을 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를 제일 먼저 여기 제일 높이 솟아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가 평균입니다. 평균이 n이고 발음 주의하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죠.
그래서 이런 정규분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고, 이거는 그 정규분포가 이름이 노말이죠. 노말 디스트리뷰션이니까 노말의 n자를 따서 뭐 n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항상 대칭이죠.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x는 m이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대칭이고 가운데 있는 값이 평균이고, 따라서 이 전체 넓이가 1이기 때문에 요 전체 넓이 반틈이랑 넓이가 서로 같아요. 얼마로? 0.5로 같고,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의 확률은 A부터 B까지의 넓이더라. 뭐 이런 사실들을 간단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정규분포 가지고는 아무 문제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적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 정규분포를 평균을 0으로 맞춰주고 분산을 1로 맞춰가지고 표준 정규분포를 가지고 넓이를 보통 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표준 정규분포가 되고요. 정규분포 그래프의 모양을 평균을 0, 분산을 1로 만들어버려서 확률을 구하기 쉽게 만든 것이 표준 정규분포입니다. 표준 정규분포는 보통 분자 Z를 많이 사용을 해요. Z로 바꿀 때는 평균을 0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 그 함수가 있다면 여기 있는 이 값들 전체에다가 다 평균을 빼버려요. 평균을 다 빼버리면 그 평균 뺀 만큼의 그 평균들은 다시 0이 되기 때문에 평균을 빼고 분산을 1로 만들려면 시그마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눠줘서 이런 값을 Z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x를 z 문자로 바꾼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 z로 바꿀 때는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평균을 0, 분산을 1로 만들면 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 모양은 고정이에요. 왜냐면 평균도 고정이고 분산, 흩어진 모양도 고정이니까. 그랬을 때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누군가가 계산을 해놓은 거야. 0부터 2까지의 넓이도 계산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런 표를 표준 정규분포표라고 하고, 저희 수업 시간에는 엄청 커다란 표를 많이 줬었어. 제가 따로 잘라서 막 나눠드리고 했었는데, 수능이나 내신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필요한 값들만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표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의미하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 1이다 라고 하면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확률이 곧 0.3413이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Z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항상 가운데는 0이에요. 2는 여기에 있으니까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이만큼이고, 0부터 2까지 확률은 지금 0.477이죠. 요거는 0.477이고, 요 절반 이만큼은 0.5죠. 절반이니까. 따라서 0.5랑 0.477을 더해서 0.9772가 정답이구나.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Z가 뭐 0.1.5, 마이너스 1.5부터 1까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풀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뭐 설명하다 보니까 결국 다 풀고 있네요. 여기 마이너스 1.5,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은 결국 0부터 1.5까지의 확률을 대칭이니까 똑같은 거죠. 여기는 0.4332,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확률은 0.3413이에요. 공부 좀 많이 해본 친구들은 이 값들이 그냥 내 머릿속에서 그냥 외우기 싫어도 잘 외워지죠. 그래서 이 확률을 다 더해주면 얘를 둘이 값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7785 7745 이렇게 되겠고, 객관식 문제를 풀 땐 여러분 여기는 뒷값을 먼저 계산해서 끝자리가 5로 끝나는 게 아니면 다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은 두 번째 자리를 계산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조금 빨리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 문제는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문제는 x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먼저 주어져요.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얘고 표준 편차는 얘야 라고 말한 다음에 얘를 z로 바꾼 다음에 그 확률을 앞에서처럼 이렇게 구하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5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평균 주고 표준 편차 주죠. 그랬을 때 그 연비가 이것일 확률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아, 연비를 x라고 쳤을 때 이 연비 x가 14.6 14.6부터 14.9 이 아이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얘를 z로 바꾸는 거죠. z로 바꾸려면 여기서 평균을 빼고, 평균 얼마야? 14.3, 표준 편차 0.3 빼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쩌고저쩌고 갈기고, 얘가 계산해보니까 1이고 얘는 여러분 아마 2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부터 2까지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림을 그려주면 1부터 2까지니까 요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보통 많이 출제가 되고 1번 문제는 좀 쉬운 편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확률을 먼저 주는 거야. 거꾸로. 상위 1%가 되려면, 즉 여기가 0.01이 되려면 이 Z값은 얼마여야 될까요? 뭐 이런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연비를 구하는 뭐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데 2번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여기가 막히면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좀 짚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제가 이거 1슬라이드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항분포 따를 때 시외계수가 겁나 많은 거예요. 충분히 크면 이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외계수가 보통 진짜 많은 경우거든요. 얘 밑에 있는 문제처럼 48번 한대요. 48번 했을 때 15번 이상의 확률을 이렇게 묻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이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X가 15번 이상의 확률이고 이 48번이라는 건 이사확률 변수니까 15번 이상이면 15일 확률, 16일 확률부터 쭉 48번까지 하시는데, 각각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48번 중에 15번은 앞면이 나오고, 앞면은 두 개 덩지니까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는 뭐 어쩌고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계산을 지금 무려 한 34번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참 간단하고 15제곱 참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얘가 원래는 이항분포를 따라요. 시행의 수가 이만큼이고, 동전 2개 던졌을 때 둘 다 앞면이 나오려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에요. 근데 시행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얘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야. 이때 여기가 평균 자리고 여기가 분산 자리죠. 그러면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거야. 평균 어떻게 구해? 2개를 곱해서 12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 분산은 정말 풀 생각이 없었는데 풀고 있군요. 이거는 9니까 3의 제곱이라고 좀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 놓은 상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얘였고, 정규분포 문제는 다 Z로 바꿔서 풀 수 있다고 했었죠. 이때 Z로 바꾸려면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를 나눠달라 했어.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를 나눠달라 했어. 평균 빼고 표준편차 나눠주면 Z가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로 바뀌니까,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니까 여기부터는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3, 4, 1, 3을 빼면 0.1587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들, 시행의 수가 굉장히 클 때 이항분포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것 좀 잘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유형 문제집에 이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뒤에 있는 통계적 추정 단원을 어려워합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요, 일단 말기가 너무 알아듣기 어렵고요. 뒷단원이라서 집중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정말 쉽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 나이를 20개 드리고 각자 3개씩 뽑아서 평균 구하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제가 이거는 이제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대구시로 좀 바꿨는데, 대구시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선생님의 나이 평균을 알고 싶어요.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이 값을 모두 조사하고 또 평균 내는 것도 정말 힘들기 때문에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이 마음에 드는 선생님들 나이 3개를 뽑아가지고 평균을 열심히 냅니다. 그랬을 때 내가 3개 뽑아서 평균 내면 48살이고, 옆에 있는 예은이가 평균을 내면 30살이고, 그다음 그 옆에 있는 민기가 평균을 내면 50살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평균을 내는 거예요. 3개씩 뽑은 평균들을. 그랬을 때 이 평균을 뭐라고 하냐면 표본의 개수가 3인 표본 평균이에요. 나이 3개를 뽑아서 평균을 냈구나 라고 표현을 하고, 이때 표본 평균은 기호로 X바라고 씁니다. 그러면 내가 낸 평균도 X바, 예은이가 낸 평균도 X바, 그 다음에 민기가 낸 평균도 X바인 거예요. X바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X바랑 예은이 X바랑 민기 X바가 정말 다르죠. 그래서 이 대구 시내에 있는 선생님들의 나이 평균을 좀 더 정확하게 구하려면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아서 다시 평균을 내요. 다시 평균을 내면 실제 평균과 상당히 가까워지는데, 이때 이것이 뭐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x바의 평균이거든요.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x바의 평균이라고 쓰고,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얘랑 원래 평균이랑 같더라라는 거예요. x바를 정말 수많은 x바들을 많이 모아서 다시 평균을 내면 모평균과 같더라라는 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고요. 네,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런 x바들을 많이 모아서 다시 평균을 내면 원래 모평균과 같아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x가 정규분포를 따랐을 때 x바들을 모으면 다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요. 그자적으로 이때 평균도 똑같이 m이더라라는 거예요. 얘 평균 똑같아요. 근데 분산도 같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이유를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는데 지금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요약이니까. 이때 분산은 뭐냐면 원래 분산에다가 n을 나눠줘요. 그래서 요것을 따르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x가 얘를 따를 때 x바는 얘를 따르더라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에 그대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5번 사실들을 이용해서 x바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다 보면 문제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근데 x바 문제인지는 어떻게 눈치챌 수 있냐면 중간에 티가 나요. 어떻게 티가 나냐면 몇 명을 이미 추출한다는 말이 생겨요. 이미 추출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해봅시다. 신생아의 체중을 x라고 둡시다. 신생아의 체중을 x라고 뒀을 때 평균이 3.2, 표준편차 0.6인 정규분포를 따라. 그러면 원래는 평균이 이거고 표준편차가 얘네요. 그죠? 그랬을 때 9명을 이미 추출해서 체중을 조사할 때 여러분 내 맘대로 구한 체중의 평균이 표본 평균이 2.6 이상 3.8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표본 평균이 우리가 맘대로 구한 이 체중의 평균이 2.6 이상 3.8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인 거고요. 여러분 이 x바라는 거는 원래 평균이랑 똑같아요. 평균은 똑같은데 얘만 조금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0.6의 제곱에서 표본 개수만큼만 나눠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분산이래. 계산을 좀 해보자. 0.6의 제곱이면 66이 36이니까 이렇게 되죠. 0.04니까 얘는 0.2의 제곱이야. 표준편차 얘네. 그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Z로 바꿔주기만 하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공간이 너무 없네요. 문제를 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으로 올라가서 2.6에서 Z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빼고 3.2 빼고 바꾼 표준편차인 0.2를 나눠주고 Z로 바꿔주면 되죠. 여기도 똑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부터 얼마까지가 나와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제공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신뢰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참 쉬운데 애들이 마지막이라서 좀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신뢰도의 뜻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에서 언급을 했듯이 그 한 사람이 구한 표본 평균이 신뢰가 안 가요. 우리 학교 선생님 3명 평균 뽑아보니까 평균 54살이던데?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민기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쳤을 때 민기가 구한 이 표본 평균이 얼마나 믿음직한 값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개인 각각이 구한 이 x바가 표본 평균이 얼마나 믿음직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통 어느 정도 사이 값이면 우리가 믿음직한 수치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평균을 내가 추측을 해봤을 때 한 30살에서 50살 사이에 있더라.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이러면 얼마 정도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신뢰도의 정확한 교과서적 정의는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루도록 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신뢰도가 100%면 무조건 좋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신뢰도가 100%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문장 같은 거예요. 대구시 고등학교 선생님의 전체 나이의 평균은 10살에서 100살 사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을 수 있죠. 절대 틀린 말이 아니죠. 일단 그 선생님이 되려면 성인이어야 되고 100세는 정예를 훨씬 넘어가죠. 그래서 이 문장은 100% 신뢰도를 갖습니다만 우리가 이 100살에서 그 10살에서 100살 사이다라는 이런 답을 구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즉
신뢰도가 100%라고 해서 무조건 좋진 않고요. 자료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낮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자료로서의 가치를 어느 정도 높이고 대신 신뢰도를 살짝 포기하는 방법을 택해요. 그래서 신뢰도는 자주 쓰이는 신뢰도가 95% 신뢰도랑 99% 신뢰도가 있어요. 근데 사실 신뢰도를 한 1% 정도만 떨어뜨려도 자료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자주 쓰이는 선거 같은 경우는 95% 신뢰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10살에서 100살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좀 범위를 많이 줄여요. 신뢰도를 살짝 포기를 하고 전체 나이의 평균이 33살에서 48살 사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신뢰도가 올라가죠. 아, 요 정도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료로서의 가치를 조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뢰도이고 자주 쓰는 신뢰도가 두 가지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의 신뢰도의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이 신뢰도의 의미를 여러 번 제가 읽어서 설명을 해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시험이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남았죠. 그런 상황에서 신뢰도의 의미를 정말 정확하게 막 뼛속까지 마음속 깊이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신뢰도를 구하는 구간을 구하는 공식을 좀 정확하게 익히고 교과서 문제를 푸는데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신뢰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신뢰도를 구하는 방법은 보통 구간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식화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죠.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은 항상 가운데 모평균이 들어가요. 원래 평균이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위치할 것이다 라는 게 신뢰도이기 때문에 그 원래 평균, 모평균이 가운데 들어가고 여기 자리에 지금 중요한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본 평균이 여기 위치해 있고 신뢰도 95%라는 것은 내가 그 모평균이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이기 때문에 이 신뢰도 95%라는 건 여기 있는 전체 넓이를 95%로 맞춰줘야 돼요. 즉 95를 반으로 나눈 요 넓이가 0.4750이 되어야 돼요. 즉 그래서 이 표준 정규 분포표를 잘 정리를 해봤을 때 채택값이 1.96이 되어야 되고 이 1.96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수능도 그렇고 이 숫자를 주는데 1.96을 먼저 기억하고 있으면 좀 편안해요. 그래서 눈으로 좀 익혀두시는 게 중요하고 이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하는 형태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먼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막 주고 문제 안에서 x바도 주고 루트 n도 주고 시그마도 다 줘요. 준 다음에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교과서에도 제일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공식을 좀 달달달 외운 다음에 교과서 문제를 풀면서 좀 공식을 적용시키는 게 좀 필요하고요. 99%는 위에 있는 이 공식에서 2.58로 바뀐 것밖에 차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문제를 이렇게 보면 x바가 얼마인지 나오거든요. x바가 얼마고 n이 얼마고 시그마가 얼마고 다 줘요. 그래서 공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수학 실력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으면 그냥 공식을 외웠는지 계산 실력이 출중한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신뢰도는 대부분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뢰 구간은 문제를 읽으면서 뭐가 x바인지 뭐가 시그마고 n인지를 파악해서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보통 n은 이미 추출 앞에 있는 숫자가 n이에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대놓고 알려주고 마지막에 평균이 얼마였을 때 라고 x바도 대놓고 주는 편이에요. 이 문장 뒤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서 한 문제 꼭 맞출 수 있도록 하시고 신뢰 구간 구할 때 여러분 아까 공식이 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가 이제 x바 1.96에 롯데 n분의 시그마 그리고 옆에가 x바에 빼기 1.96의 롯데 n분의 시그마죠. 그래서 이 덩어리가 마이너스랑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이 덩어리를 먼저 구하면 예를 들어 이 덩어리가 0.3이다 라고 하면 0.3을 빼고 0.3을 더하면 되니까 이 덩어리를 먼저 계산하면 무등식 계산이 한결 수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8번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좀 하면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보통 표준 편차가 여기 나오기도 하고요. 뒤에 나오기도 해요. 원래 표준 편차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표본을 구한 다음에 표본 평균에 뭐 표준 편차를 다시 주기도 하는데요. 이때 지금 오타가 좀 났네요. 신뢰도 문제에서 표준 편차는 원래 표준 편차를 주기도 하고 표준 편차를 주기도 하는데 이 문제를 풀 때는 두 개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앞에 이게 20분이 나왔든 뒤에 나중에 이것의 표준 편차가 뭐 20분이다 라고 한들 사용할 때는 구별하지 않고 사용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큰 수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를 의미하긴 하지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요거 대신에 얘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교과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찝찝해하지 마시고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정리 대충 요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한 번에 정리하려고 생략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기본적인 건 저희 교과서입니다. 제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교과서이기 때문에 시험이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교과서 문제 풀이 가려놓고 한 번에 풀이가 떠오르는지 말로 계속 설명해 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계는 특히나 흐름이 중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로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여러분 서술형 문제를 푸실 때 그 x가 무엇인지 꼭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뭐 x가 무슨 무게라고 하자. 그러면 x는 이항 분포를 따르고 뭐 얘가 시행의 수가 크므로 정규 분포를 따르는구나.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제 이 x도 나오고 y도 나오거든요. 주사위를 몇 번 던졌을 때 뭐 홀수가 나오는 횟수, 그 다음에 y를 점수라고 하자 이런 문제도 교과서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미지수를 좀 정확하게 두는 연습들을 하셔야 되고 이런 연습을 하실 때 교과서가 있으시면 뒤에 답지를 펴놓고 아 얘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구나 라고 마지막으로 서술형 점검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이 확률과 통계 마지막 시험인 만큼 실수하지 마시고 문제 정확하게 읽으시고 공부하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정확하게 읽고 계산 실수 이번에 소수점이 4개나 나오니까 계산 실수에 꼭 유의하시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